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달달보름입니다. 저는 우정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게 된 10월입니다. 네. 네. 저희 그 녹음 시점 벌써 11월 둘째 주 네, 정도가 됐는데 지난주에 날이 엄청 추웠어요. 네,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셨나요? 추위에? 저 추위를 좀 많이 타서 제 사주에 물이 없는데 그 겨울이 물이라면서요. 물의 기운이래요. 그래서 싫어하나?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춥고 몸이 움츠려들고 저는 요가를 하니까 이게 확 수축이 된 게 느껴져요. 긴장돼서. 그래서 나오던 동작들도 갑자기 뻣뻣하게 안 나오고 일단 요가 하러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추우니까 움직이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는 겨울이 싫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주에 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찾으라 하더라고요. 저 물이에요. 아 진짜요? 작은 물. 우정님은 잘 지내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너무 춥고요. 저도. 그리고 진짜 수능이 왔구나를 실감하는 것 같아요. 수능 한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기엔 너무 또 더워. 수능 한파라고 하기엔. 그러니까 계속 덥다가 또 갑자기 며칠 전에 이제 팍 추워졌, 영하로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팍 추워졌다가 날씨가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내는 근데 것 진짜 같아요. 수능 기점으로 요 근래 한 10년 정도 날씨를 체크를 하면은 정말 더워졌어요. 맞아요. 진짜 심각해. 맞아요. 원래는 진짜 수능이면 정말 추운 날에 대표되는 날로 정말 개추운 매년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긴장되는 날인데 날씨까지 그러니까 더 이제 좀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날씨였는데 모르겠네요. 올해는 진짜 딱 엄청나게 춥지는 않을 것 같아서 기온이 작년에도 그렇게 안 추웠던 것 같았었는데 수능날. 이게 점점 확실히 네, 기후의 위기를 다시 한번 느끼며 네. 오늘 제가 이제 수능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수능 때문에 이 영화를 고른 건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또 네, 좀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어떤 영화를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인생에서 두 분은 가장 크게 해본 거짓말이나 가장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사고였다. 큰 사고를 쳤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뭐 이게 규모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난 일단 큰 거짓말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의 큰 거짓말은 철컹철컹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공개 불가군요. 네. 그리고 약간 소소하게 그래도 그냥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사실 별로 없어. 진짜 작은 거짓말만 엄청 입에 달고 살고 허언증 수준. 살 뺄 거야. 지금 술 담배를 다 끊었지만 예전엔 네.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약간 허언증처럼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살 빼야지가 허언증이죠. 그리고 애들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실패하고 항상. 네. 다짐과 실패를 반복한다. 저도 이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생각해봤을 때 엄청 뭐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학교 때 공문서 위조하지 않냐? 나 했었는데 몇 번? 고단한데? 엄마한테 삥땅 치려고 학교에서 엄마 돈 내래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비슷하게 프린트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런 거 몇 번 했던 것 같다. 그런 것도 나름 좀 크네요. 네. 억셉티드 주인공과 약간 비슷한 결인가요? 그럴 수 있고요. 네.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해놓고 남자친구랑 네, 당연한 거 아닌가?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짜잘짜잘한 거밖에 저도 생각해보니 없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우정님은 있으세요? 저는 거짓말 저도 별로 없기는 한데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에 포함한다면 그것도 항상 그렇지 않나요? 매번? 그죠.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울로 혼자 콘서트를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구? 그때 WS501의 팬이었는데 되게 의외다. 그러게요. 꽤 진심이었어요. 오. 네, 제가 꽤
나름 한 덕질을 10년 했나 그 당시에. 진짜요? 그래서 엄청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때 얼굴에 너무 그런 덕질 관상이 없는데. 생각보다 또 있습니다. 이게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영화도 약간 덕질하듯이 보는 기질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근데 부모님 안 보내주실 것 같잖아요. 서울까지 혼자 간다는데 그래서 뭔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혼자 티켓을 끊어서 올림픽 공원을 왔었고 그때 뭐 대구로만 차대절을 해줘가지고 대구로 혼자 가서 무슨 국채보상운동공원인가 거기에서 혼자 버스 타고 올공 가서 콘서트 보고 다시 대구 가서 팬카페에서 만난 언니네 중학교 3학년 언니네 집에서 밤새고 그러고 또 경주로 아침차를 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비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덕질도 힘들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부모님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것이 미성년자 지역 덕후들은 쉽지 않아요. 생각해볼 만한 문제네요. 이것도. 그러네요. 이거는 안전과 관련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때 아마 그 추석 때 받은 돈으로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부모님은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네, 좋네요. 여러 가지가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두 분은 20살이 됐을 때 혹은 이제 뭐 대학에 합격한 이후 좀 가장 기대됐던 거는 뭐가 있으셨어요? 저는 진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차차 이야기 해가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했거든요. 와. 그래서 진짜 고3 모두가 그렇게 하는 학교였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 가면 대단한 희망이 기다리고 있겠지 라는 그 기대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자체가 약간 공부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다 열심히 하는 학교였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뭐 밤 11시까지 자습이었고 그리고 기숙사 가서 또 새벽 공부하다가 또 자고 인권침해 아닌가? 그러니까. 그쵸. 사실 10년 전이니까 오랜 옛날은 아닌데도 그렇게 했었어요. 아침 7시 등교였나? 뭐 이런 식의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고 아무튼 뭐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사실은 거의 보류된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쵸. 삶을 딱 그때 안 산다. 삶이 아니다. 고3은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게 인권침해인 거지. 네,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근데 뭐 진짜 인권침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진짜 많은 학교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대학 가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을 갔더니 뭐야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었고 공부를 어쨌든 좋아했으니까 대학 가서 하는 공부 자체는 재밌었는데 너무 그 한 살 차이 나면서 막 가짜않게 위계 부리는 것들과 일진놀이 하는 것처럼 막 그런 너무 재미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별로였고 술자리도 너무 재미없었고 특히나 20대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저는 반대로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라서 대학에서 뭔가 공부를 하길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남미세였기 때문에 연애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혹시 제 방송을 듣는 옛 연인이 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약간 그냥 누군가를 갖고 노는 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멋지다. 근데 그때는 진짜 못된 애인 거지. 왜냐면 막 되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놀다 고백받고 미안해 나 너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또 다른 사람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어떤 연애 아니면 자유, 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보름이랑 좀 비슷해요. 네, 일단은 저는 근데 또 재수를 1년을 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컸거든요. 사실. 연애에 대한? 뭐 연애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확실히 뭐든 기대가 크면 맞아요. 실망이 큰 법이다.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뭐 엄청난 기대치를 막 충족할 만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네. 근데 저는 수도권이지만 비서울인 대학에 나와서 저희 학교가 항상 구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내가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 학교에 간 거고 그때 만났던 되게 좋은 교수님이 계셔서 어제도 뵙고 왔거든요. 아직도 이제 만나는 사이인데 저희 결혼식 주례도 봐주셨어요. 우와. 아무튼 저는 그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심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면 다를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정말 제가 갈 수 있는 최고치의 대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똑같아. 전혀. 근데 10월도 사실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대학원을. 그쵸. 네, 맞아요. 저도 가긴 했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학부부터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뭐가 바뀌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좀 그래도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경험을 해보지 않고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저도 뭐 이제 학력이나 학교에 대한 뭐 별 생각은 없지만 더 좋은 대학을 갔더라면 더 분위기가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를 생각하는 걸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맞아, 똑같을 그치. 것 같아요. 똑같지.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대학 때 그런 학교에 갔다라고 해도 지금 생각과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 오프닝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 뭐 수능 망쳤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고 그럼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기 마음가짐인 것 같아. 맞아요. 네. 차라리 놀아라. 맞아. 다 논 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술이나 마셔라 차라리. 근데 그것도 안 한다며 요즘 학생들은. 못하죠. 아이고 참 그 분위기가 약간 살짝 가라앉았는데 오늘의 제가 소개드릴 영화는 사실 요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주제를 또 뽑기도 했지만 굉장히 유쾌하게 또 볼 수 있는 그리고 엄청난 인생에서 큰 거짓말로 시작된 네,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영화 억셉티드라는 영화를 선택을 좀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006년에 개봉한 미국 코미디 장르의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었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개봉할 재질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약간 비디오 영화 같은 느낌이야. 그쵸. 러닝타임도 되게 짧고 90분 정도니까. 네. 제목은 억셉티드. 그리고 저는 이제 보름이에 알려줘서 알았는데 왓챠에는 이제 합격이라는 네, 제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과 참 잘 어울리는 영화죠.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스티브 핑크. 인데 이분이 감독이자 영화 배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핫톱 타임머신, 네. 어바웃 라스트 나이트, 아무것도 몰라. 네, 저도 더 몰라요. 휠 등의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저스틴 롱 배우는 아시나요? 주인공? 그 하이티 무비에 많이 나왔죠. 음. 그리고 공포 영화에도 자주 등장했던 주연 배우예요. 아, 네, 공포 뭐 지퍼스 영화도. 크라이스 크레퍼스? 지퍼스 크라이스트? 뭐 옛날 그런 공포 영화 있었거든요. 거기도 나왔었고 자주 보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옆에 나오는 조연 배우들. 네. 조나힐이 나와요. 조나힐은 어마어마한 배우잖아요. 지금 사실 돈룩업에서도 근데 살이 쪽 빠져가지고 그때는 그 목소리 보고 알았어. 조나힐 아니야? 하면서 찾아봤는데 조나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나와서 네. 엑소? 맞죠. 여주가 네. 뭐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 뭐 카페 소사이어티 네, 이런 영화에도 이제 또 나왔던. 그래서 이렇게 감독과 좀 배우들, 네, 주연보다 조연이 더 그렇죠. 지금 네, 더 유명한. 탄탄한 네, 그런 이제 구성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원했던 대학 중에 단 한 곳도 합격하지 못한 바틀비 게인스 이 주인공이 대학은 곧 성공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합격 소식을 알리기 위해 엄청난 거짓말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우스 하몬 기술대학교라는 가짜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 자막에도 나오잖아요. 사기대. 네. 그리고 앞에 앞글자를 따면 쉿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말장난이죠. 그래서 가짜 대학을 만들게 되고 이를 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친구가 만들어준 홈페이지가 열려 있는 바람에 입학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입학식 당일날 학교를 찾아오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네. 설정이네. 우리는 모두가 선생님이라는 황당한 룰 안에서 점차 대학의 모습을 나름 갖춰가게 되는데 결말은 영화와 방송을 통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 이게 코미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코미디 영화를 잘 보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소소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곳곳마다 있는 코미디 요소들 이게 바로 코미디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네. 근데 뭐 클리셰나 이런 거야 뭐 20년 전 영화고 너무 전형적이지. 네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즐겁지만 와 진짜 오지게 빠았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그러려니 하긴 했어요. 그냥 근데 이제 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약간 또 역시 나 S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N인데 소문자 N이어가지고 부모님 어떡하냐? 그러면 저 부모님이 준 돈으로 처음에 이제 그치. 기초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막 그 학장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저기 페인트랑 벽돌값 다 선생님 거예요. 약간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데 소송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흘러가면서 저 주인공은 뭘 해도 되겠다. 지금 그치. 대학은 못 갈지 모르겠지만 맞아. 뭘 해도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기서 이 친구들이 06학번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랑 동년배예요. 저도 06학번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저의 대학교 시절의 모습은 그 MT에 가서 게임할 때 술 게임할 때 성희롱이 오졌어요 진짜. 근데 그거에 대해 한 번도 누군가가 손들고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충분히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때는 뭐 너무 공기 같은 거니까 지금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래도 지금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확실히.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근데 발상이 저는 너무 신선했고 제가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못했는데 메시지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가끔 청소년들 교육할 때 활용했던 영상이거든요. 사실은. 너희가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이 영상을 좀 보여줬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법이 너무 전형적이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 저는 스카이캐슬의 마지막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딱 던지고 나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이틴 무비를 만들 때는 진짜 이런 식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깝다 싶으면서도 그 처음에 영상으로만 봤을 때 놀랬던 점은 미국도 똑같구나 라는 거였거든요. 나는 한국이 학력주의가 능력주의가 되게 심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건 똑같고 아이들이 대학 가는 이유는 취업 때문에 가는 거고 이런 사고 방식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라면 진짜 좀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2006년 영화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전이니까 그럴만 했던 것 같아.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는 경제공황이 워낙 심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학교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전이다 보니까 이런 설정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성들이 약간 도구적으로 활용됐던 점은 너무 좀 눈살이 찌푸려지죠. 특히 막 자꾸 옷 벗고 하는 그런 거는 진짜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중간에 그 면전에다 대고 이런 얼굴로 생긴 사람이랑 자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맞아. 이렇게까지 한다고? 조나일이 그런 발언을 하죠. 만약에 요즘 시대의 설정이었다면 약간 그 페미니스트들이 나왔을 것 같아. 맞아요.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도 그렇게 남자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맞습니다. 이게 참 오래전 개봉한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에 대한 불편함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남편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때는 흘려드렸거든요. 얘기를.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영화를 좀 찾아보다가 이 영화를 다시 또 알게 돼가지고 고민이 됐었어요. 영화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저는 이제 요즘 학교를 다니니까 좀 내가 배운 주제에 관련해서 영화를 좀 찾아보자. 네, 이게 약간 시즌3에 좀 새롭게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 처음이거든요. 요즘에 학습 동기라는 공통 과목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교육학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거. 네네. 그래서 찾다가 이제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됐고 저도 그냥 좀 전반적으로는 코미디 장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주제를 가지고 이 영화를 봐서 그런지 좀 대사라든지 이런 게 그냥 뭐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좀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총장님 역할로 나온 그 배우가 배움은 관심 갖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하는 거다. 네, 이런 대사라든지 그리고 그냥 진정한 교육에는 교사 전통 돈 따위 필요 없고 더 나아지길 원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성장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마음이나 태도만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것들로 저한테는 좀 전달이 돼가지고 다른 것들은 진짜 얘기해 주신 거 많이 공감을 했지만 저는 이런 대사도 많이 좀 귀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약간 힙한 큰아버지 있잖아요.
큰아버지. 나중에 이제 총장이 되신 분인가? 네. 그 약간 펑크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되게 그 좌파 중에서 약간 그런 급진보 남성 중심 좌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서 그거를 또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저는 되게 재미있고 설정이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펑크 그 자체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막 그린데이 음악으로 이렇게 같이 입혀가지고 같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괜찮았어요.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빠졌지만 백인 남성에 대한 어떤 이 저스틴 롱이 제가 봤을 때 유대인 같거든요. 근데 그 백인 남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류층이고 너네는 반유대적이고 되게 비페미니적이네 막 이러면서 그런 대사를 종종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 건 그래도 이때 시대에는 좀 열려있던 생각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보면서. 좀 우스개로 많이 꼬집더라고 그런 거를.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학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좀 학습에 대한 동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대학 일단 의미를 한번 그래도 저희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전적 의미로는 고등교육을 베푸는 교육기관 국가와 인류사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입학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그렇다. 네, 거죠? 정의가 그렇습니다. 정의대로 실현되는 학교가 있나? 그러니까요. 종류로는 뭐 4년제 저희가 알고 있는 4년제, 2년제인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 그다음에 특성에 따라서는 교육대학, 산업대학, 특수대학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요. 기술대학도 있고요. 맞아요. 특수대학은 뭐 카이스트나 경찰대, 사관학교 등등이 있고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폴리텍? 네, 맞아요. 폴리텍 대학이 좀 종류로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어딘지 아시나요? 가장 오래된 대학? 어딜까? 네. 몰라, 명문대로는 하버드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거랑은 그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외국까지 포함해서? 네, 외국까지 포함해서. 플라톤 아카데미.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있겠다. 네. 그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맞출 수 있나요? 그냥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못 맞추나 보다. 네,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카라윈 대학교라고 모로코의 페스 지역에 있는 대학인데요. 근데 정말 의외다. 네. 의외죠. 우리는 고대 그리스 이렇게까지만 생각한 거잖아. 되게 편견 덩어리네. 모로코라니. 근데 뭐 거기서부터 이제 시초가 됐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대학이라고 좀 명명할 수 있는 그래서 모로코 페스 지역에 있는 알카라윈 대학교고 저희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859년에 창립이 됐다고 해요. 기원 후죠. 네, 859년. 그래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돼 있고 그리고 기네스에도 기록적인 부분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탑3 정도만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970년에 창립된 대학교인데 여기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970년? 네. 영국?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 맞아요. 영국도 제가 그 순위 10위까지를 한번 10위까지를 한번 보니까 영국 대학교들이 참 많이 이제 순위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네, 맞죠. 요즘은 또 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이 2위의 학교는요, 이집트에. 네, 카이로에 위치한 알 아즈하르 대학교라는 곳이 이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없나요? 중국은 없더라고요. 왜? 대학의 형태가 아닌가?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긴 공자님 말씀 따르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치면 수혜를 있어서. 했을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우정님이 얘기해주신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교. 파스타 만들 것 같아. 볼로네즈 뭐 그런 느낌 있죠. 여기는 1088년 창립이 됐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이렇게 오래된 학교들이 있다라는 것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그 대학 때 교수님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영문학,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3학년 때 좀 늦게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창업 동아리였어요. 근데 거기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등록금을 내면서 받았던 커리큘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던 교수님이셨고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가서 그런 대회에서 상을 되게 많이 타도록 지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외부에서 저 학교 그렇게 명문대 아닌데 애들이 이상하게 나와서 자꾸 상을 타가네? 이걸로 유명해진 동아리고 그게 지금 거의 15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MT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 멤버여서 네, 가끔 애들 데리고 같이 가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학의 정의 있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승을 잘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 교수님을 통해서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교육자시네요. 그렇죠. 진짜. 이게 대학의 이제 정의는 정의고 의미 자체가 갖는 부분들이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대학교. 저희가 의미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현재와 미래를 좀 구분해서 말을 해보고 싶은데 요즘 현재 어떠신 것 같은가요? 대학교의 현재? 근데 저희 때처럼 그렇게 다 대학을 가나요? 요즘에? 제가 잘 몰라서. 그래도 다 가긴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출생률이 떨어져서 오히려 미달이어가지고 대학 가는 건 더 쉽다고 들었어요. 가기는 다 갈 것 같고 저는 일단 대학이 어떤 의미일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랬을 때 일단 공부하는 곳이죠. 공부하는 곳인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에서 학부에서 깊은 공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건 확실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약간 샘플러 맥주 샘플러처럼 이런저런 공부 맛보고 찍먹해보고 그 이후로 살아갈 몇십 년의 인생을 위해서 약간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하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곳 정도가 대학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의 대학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취업 전문 학교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고 모두가 그러니까 여전히 술 마시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고 하지만 다 도서관에 엄청 머물러 있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뭐 학교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축제 때 시끄럽다고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뭐라 했어요. 진짜? 네, 고시하는 좀 분위기가 있었어가지고. 자, 우정 어느 대학교 나왔나요? 이제 밝혀주시죠. 근데 약간 그 학교가 조금 더 그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지. 세무고시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와, 약간 그런 분위기가 학교마다 있기는. 네. 근데 공무원 준비하면은 그럴 수 있지. 약간 저는 그 당시 안 좋아하긴 했는데 선비 같은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자보도 잘 안 붙고. 원래 근데 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나 그 국립 학교라고 하죠. 공립 학교들이 약간 좀 보수적인 것 같긴 해.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 아까 우정님이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뭐 학력 뭐 대학 간판 이제 뭐 더 이상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그래도 스카이 인서울 네, 여전히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지금의 세대 공부하는 세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리고, 더 심해졌대요. 왜냐하면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그 일반적인 그 비수도권 학교들은 미달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데나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희소성이 더 커진 거야. 스카이가. 그래서 더 많이 가고 그런데 이제 스카이에 갈 수 있는 원래 가려던 애들은 이미 이제 돈이 많은 애들이니까 그 친구들은 외국으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 밑에 애들이 박 터지는 거지. 스카이를 가려고. 그러니까 원래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이미 이제 뭐 외국으로. 그만큼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학력주의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한참 뒤에 정도나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뭔가 엄청 복합적이어서 바닥부터 뜯어 고쳐야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냥 교육제도 조금 뜯어 고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일단 그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교수진들이 잡으로 대하는 것 같아. 그 교육자의 마인드가 없어. 이건 잡이야 그냥 내 잡.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인성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게 교육자인데 그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런 분들은 정말 100명 중에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대학교의 미래로 넘어가기 전에 음. 전공 선택할 때 뭐 어떠셨어요? 기준들 갖고 계셨어요? 대학이나 뭐 대학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점수에 맞춰서 갈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리스트 안에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공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었나요? 시올이랑 저랑 전공이 같아요. 영문과. 맞아요. 왜 선택했어? 저는 근데 진짜 단순하게 그냥 영어 성적이 제일 좋았고 저도예요. 네. 그 과목 중에서 어. 그냥 제일 흥미로웠고 나중엔 좀 그 학교 선생님이 저는 사실 처음엔 되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서 갔는데 너무 편협한 사고로 전공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좀 후폭풍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후회도 많이 되고 다른 전공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요즘에 자유전공도 하기는 하잖아요. 있죠. 자율전공. 네, 1학년 때 그냥 자유전공으로 입학해서 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제가 입학할 때는 그런 자율전공이 없었어가지고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학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능 그 커트라인 좀 높더라고. 맞아요. 따로 뽑죠. 근데 저희 학교도 있었는데 자율전공이 되게 불만족해했던 것 같긴 해요. 오히려 그래요? 보통 어쨌든 대학교 1학년 때 느끼는 소속감과 어떤 그치.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누리고 오히려 그래서 그냥 다 제일 좋은 과에 맞춰서 가고 이러니까 좀 대학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누릴 수 없어서 그런 것들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되게. 우정은 전공을 어떻게 선택했어요? 저는 국제관계학과 정치외교 쪽을 본 전공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좀 뜻이 있었어요. 그때 국제개발을 하고 싶었고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지만 비슷한 일 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그때부터 비영리를 하고 싶기는 했는데 어쨌든 국제개발에 좀 명확한 뜻이 있었어요. 곧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 관련된 나는 뭔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뭐 그런 국제구호 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그런 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제가 거기를 간 거는 그 수시가 합격이 되어버려가지고 거기를 간 거긴 해요. 논술로. 그래서 합격이 돼서 거기를 갔지만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최소한의 어떤 좀 존중하는 학생들을 존중하는 학교를 가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입학 설명회를 다니잖아요. 다닐 때 나름대로 인문학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학교라고 생각해서 궁금해서 그 입학 설명회를 갔는데 내내 무슨 뇌과학이랑 AI 얘기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실망도 진짜 많이 하고 물론 잡이니까 돈 버는 얘기만 엄청 많이 했어요. 의대 얘기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진짜 별로다. 대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희망하는 과로 다 넣었어가지고 좀 그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찾았던 건 좀 행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게 약간 정보력의 차이가 있는 게 저는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수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막 그렇게 저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해서 수시도 제가 하고 수시 다 떨어져서 정시도 제가 해가지고 간 대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단순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과를 가자라고 했던 게 영문과였던 건데 맞아요. 근데 저도 영어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도 몰랐어 그때는. 교육 전공을 해야지 교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문학 작품을 배웠던 게 지금 제 소양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때 이제 영미 문학과 시에 대해서 희곡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줬던 교수님이 그분도 저랑 아직도 연락을 하는 사이거든요. 그런 인성적인 부분을 저한테 좀 많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뭐 저는 전공을 꼭 바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네 영어 만족감이 지금도 있었네요. 좋아하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 네, 다들 약간 그래도 그런 이유들로 좀 선택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약간 이제 미래로 넘어와서 대학이 이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네. 뭐 이런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는 2000년대 이후로 실제로 폐교된 대학이 22곳이 있대요. 이건 이제 비수도권의 대학들이겠죠. 그리고 2040년에는 지방대 절반이 문을 닫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은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지금 어쨌든 출산율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이제 많은 그런 그러니까 학령기의 인구들이 적은 곳들은 당연히 이제 닫혀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뭐 지역 경제나 그분들의 어쨌든 그분들도 서민이잖아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뭐 노동의 가치 이런 걸 일단 다 생각하지 않고 교육적인 것만 봤을 때 사실 없어져야 할 학교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복잡하게 그 학교가 있어야 지역 경제가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그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이 교육 질을 굳이 따졌을 때 이거는 정말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학생들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가. 통폐합을 하던가. 네, 그 지역에서 하나 정도로 이렇게. 저는 좀 고민스러워지는 지점이 뭐냐면 교육의 질을 생각해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에 뜻이 없는데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실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쵸, 대학들은 그쵸. 줄어도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도 근데 또 누군가는 이 질서 안에서 자기는 대학 학위를 얻고 싶다 하면 그치. 또 그것도 존중되어야 그치. 하나? 그래서 좀 어려운 지점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생각했을 때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작년이었나요? 여기 근처긴 한데 이제 특성화 대학교였고 거기에 학생들의 에세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 에세이를 보면서 진짜 놀란 게 정말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어떤 학생은 제가 쓰는 글보다 더 뛰어나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 마음속에 저도 편견이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글 쓰는 애가 이런 학교에 다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죠. 정보력이 없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것도 있었고 그 문법 안에서 진짜 거기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이야기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좀 만약에 저도 없어질 학교는 그냥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다양화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뭐 연령도 그렇고 연령도 꼭 20살부터 그러니까 항상 대학은 20대 이렇게 맞아.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뭐 언제든 네, 입학해서 그냥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연령도 다양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뭐 인종의 다양화는 뭐 네, 그리고 지방에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입학생 외국인인데 입학하는 경우 외국인 전형이 보다는 네. 그러면 대학과 평생교육 기간의 차이가 없어지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영상을 보니까 최재천 교수님이 네. 얘기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학들만 남고 나머지는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 경계 없이 평생교육 네, 좀 그래. 그렇게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들이 평생교육원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이제 그냥 만학도 분들이나 성인학습자 분들을 위한 강좌를 오픈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최지찬 교수님은 그런 얘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연구기관으로 빠져서 정말 연구자를 위한 그냥 공간으로 대학을 활용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남 도립 거창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라이프 사업이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라이프 2.0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정된 대학이래요. 그래서 등록금도 없고 수능도 없고 그냥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직장 플러스 학습 병행이라서 약간 그건가? 무크 같은 건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 25세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슬로건이 나도 이 나이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라는 슬로건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스마트 귀농 귀촌 학부가 있는데 스마트팜 전공 그리고 귀농 귀촌 융복합 전공 이름도 어렵네요. 되게 이렇게 좋다 근데. 네, 나뉘어서 들어가면 이제 조경산업기사나 식물보호산업기사 이 자격증 이제 무조건 취득을 하고 나오는 거죠. 왜냐면
되게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 도시 안에서 수도권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무직을 하는 게 권력이자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꾸역꾸역 들어가서 자발적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맞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다른 삶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방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뭔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해주신 이야기 중에 그 연구기관으로 가면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맥락에서 저도 조금 더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향해야 할 지점이라고 한다면 더 공부해야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가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들은 물론 괜찮은 수업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아직도 오지선다를 하는 수업들이 있었고 이러려고 내가 대학 왔나?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고작 이거였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걸 깼던 게 제가 복수 전공을 하면서부터였거든요. 제가 철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아 이게 대학 수업이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치. 인문학이야. 네, 인문학이고 훨씬 더 교수진들도 질문하는 수업, 토론하는 수업을 진짜로 많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을 어떤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수업 방식이나 관점이 좀 더 베이스가 되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저도 교육학을 석사를 하면서 저희 교수님은 무조건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이셨고 그 사회과학 중에서도 평생교육을 약간 질적 철학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HRD 쪽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저희 교수님은 HRD 쪽으로 보시는 분이셔서 저의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할 때 양적 연구로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나라는 의문점이 항상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평생교육을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평생교육 수업도 듣는데 그 교수님 중에 진짜 평생교육을 하시는 교수님이시긴 하지만 정말 이분은 그냥 철학 교수님이신 것 같은 그런 분이 있는데 파가 두 파로 나뉘거든 평생교육. 네. 근데 저도 그 수업에서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뭔가 얘기거리를 던져주시는 것도 그렇고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다른 건데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저도 평생 교육 자체를 저는 약간 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이거를 이제 아웃풋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스타일 다르고 맞는 교수님이 다를 수밖에 없지. 근데 약간 우스갯소리이지만 그 철학과가 그렇게 되게 좋은 수업 방식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취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 조건이 토익 850이었어요. 그래서 토익 850이면 사실 졸업 조건으로는 진짜 높거든요. 진짜 높죠. 그래서 왜 이딴 조건을 붙였을까 생각했는데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어쨌든 토익 점수가 있으면 취업을 하게 되니까 생각하게 되니까 취업시키려고 이랬구나. 결국은 우리 또 대학이 이렇게 취업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 다음 소위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학교 자체를 데이터로만 바라보는 정부 맞아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뜯어 고쳐야 되는데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교육학 배우면서 느꼈어요. 그 역사도 쭉 보면서 이거를 급진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해를 입었거든요. 정말 안 좋은 예로는 정말 자살을 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해서 이게 자살인지 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거 함부로 못 건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대학들이 진짜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도 함부로 컨트롤 못 하니까 뭔가 적립금 같은 걸 못 쌓게 한다던가 그런 좀 진짜 확실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들이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다 결탁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교수들이 나중에 정치 쪽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난 그거 너무 회의적이야. 그래서 대학을 또 여러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다음에 저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영화에 저는 그것도 되게 참 기억에 남거든요. 그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수업 같은 거 다 게시판에 적어가지고 이제 수업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에 합숙 동기라는 것도 뭐 수업을 듣고 있기도 하고 저는 제가 그 기업에서 또 학습자들을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동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동기를 좀 자극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인데 근데 내재적 동기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그
동기가 일어나서 하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외제 내 안에 동기는 작은 신이 나를 조종한다. 네. 불씨가 타오른다. 약간 이런 거고 외제 동기는 보상과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애들한테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성적 잘 받으면 뭐 원하는 거 사줄게. 네, 이런 메타작도 있죠. 메타작도 외제적 동기죠. 네, 그런 것들. 메타작. 메타작이지. 맞고 싶지 않아서 공부한다. 네, 그것도 나름 외제 동기로. 그러니까 그게 볼 수가 있겠네요. 반드시 물리적인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륜스님 이거 안 들으면 혼낸대. 이런 거. 메타작이죠. 이거 나 안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식하다고 놀릴 것 같아. 이것도 메타작이죠. 아, 네, 좋습니다. 너무 웃기네요. 메타작. 이런 학습에 대한 동기가 뭐 어디서 있는지 아니면 이걸 토대로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동기는 효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했을 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감각. 효능감. 네, 효능감.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쩌다가 공부를 좀 좋아하게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되게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 막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그때 이렇게 조그마한 성적표를 받았어요. 과목별로. 근데 내가 정확하게 좋아해서 애정 있게 공부했던 과목은 성적이 잘 나오고 조금 좀 재미없는다 하면서 회피했던 과목은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사소한 일이지만 그때의 저에게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성적이란 게 되게 솔직하구나. 너무 어린 친구가 그래서 그때 빨리 잘 캐치하셨는데요. 그거를. 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 오르는 맛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이후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그런 효능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내가 어떤 공부에 흥미 있어 하는지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회 과목을 엄청 좋아했었어서 막 선생님들도 그런 코멘트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얘가 세계 인권 선언문 뭐 이런 거 할 때 눈이 빛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그런 흥미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의 고등학교 공부는 사실 그러기가 어렵기는 하죠. 그치. 근데 아까 우정님이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많이 시키는 학교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그 좀 어땠어요? 학원을 좀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편이었는지. 근데 일단 학원 갈 시간이 없었고 자습을 11시까지 했으니까 학원을 갈 시간이 없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다닌 애들은 다녔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뭐 돈도 없었거니와 그 약간 외곽에서 기숙사 학교를 다니는 거였어서 그냥 혼자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주도적인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약간 성격과 공부도 결국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잘 맞는 성격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잘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엉덩이가 무거운가 보다. 네, 약간 그런 편이어가지고 유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지조가 있어가지고 누구 말 듣고 공부하는 것보다 제 멋대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생활기록부를 한번 들여다본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뭐 얘가 이 문제를 물어볼 때는 꼭 자기의 풀이를 가지고 와서 어떤 부분이 막혔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를 물어보더라. 그게 되게 인상 깊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서 그런 게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보통은 내적 동기로 나뉘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불교대학에서 정토의 불교대학에서 공부 중이잖아요. 네. 근데 법문스님이 하신 말씀을 일주일에 2시간씩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거 그냥 들으라고 하면 안 듣거든요. 근데 해야 되니까 과제고 그걸 들어야지 같이 도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외적 동기가 저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듣다 보면은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이거는 내가 절대 찾아서 안 들을 내용인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건데 근데 저의 성향을 보면 저는 주로 내적인 동기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재밌다라 공부해요. 재밌다 생각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편이라 흥미. 네, 흥미죠. 그래서 얕고 넓죠. 아니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되게 아니지 않아요? 뭔가 할 때 엄청
깊이 공부하고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얕고 넓다 보니까 그게 오랜 기간 돼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는 스스로 제가 되게 얕고 넓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다라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그래서 책을 뭘 보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에 그 과학책을 좀 많이 보는데 내 몸에 관련된 걸 봐요. 잠의 중요성,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걸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엔 그런 거 안 봐. 근데 재미가 느껴질 때가 있을 때 보는데 그 얇고 넓은 거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이게 맞춰져요. 이렇게 연결이 돼. 어떤 부위별로 카테고리별로 되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게 딱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재밌어지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근데 그 성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듣고 보름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호기심도 좀 많은 편이잖아요. 뭐든지 궁금해. 그러니까 일단 이 궁금한 거 이거가 진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학습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더 발현이 됐으면은 다른 쪽으로 더 갔을 것 같은데 문과 쪽에서 멈춰가지고 약간 좀 안타까운 케이스죠. 왜냐면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것도 그 시트콤 프렌즈를 보면서 자막 없이 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 같긴 해요. 아까 그 내재 외재 동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동기 이론에서 보상이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성적표 그런 것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외재적 동기가 내재 동기를 침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외재적 동기가 학습에 도움이 될 때가 네, 당연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갖고 나를 거기다 맞춰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외재적 동기를 정말 안 좋게 강요받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한 학교를 했잖아요. 근데 성적표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성적표를 벽에 붙였어요. 그것도 인권치면 네, 진짜 1등부터 20등까지는 이름까지 붙여서 너무하다 이 붙였는데 학교. 저는 진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점심 먹고 붙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목 들어가겠는 거예요, 복도에. 왜냐하면 물론 누구도 신경 안 썼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 성적의 등락을 누군가 알고 있고 너 떨어졌네? 너 1등 했네?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트라우마틱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학교에서 인권 관련한 토론을 시켰다고요? 그때 또 그 생기부가 중요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모든 학교에서 이게 문제야. 제가 이번에 그 젊은 작가 그 수상집 있잖아요. 창비에서 나오는 건가? 거기서 젊은 작가 거기서 나왔던 그것 중에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은 내용이 거기 있거든요. 이 선생님이 독서 토론 지도하는 국어 선생님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 몇 명을 모아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위해서 이제 책을 추려가지고 막 알려줘. 근데 그 중에 너무 똘똘하게 잘 따라온 애가 있는 거예요. 걔가 결국 서울대를 갔어. 그래서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난 거야. 야, 인문학 관련해서 애한테 알려줬더니 서울대 갔더라. 그랬더니 이제 걔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토대로 논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난 도대체 뭔가. 그거 보고 제가 진짜 되게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거 진짜 교육자로서 나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 너무 공감된다. 이게 또 정말 잘못 쓰이면은 우정님처럼 진짜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그 공간을 줬어요. 상위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거기는 에어컨도 우열반이죠. 특반. 에어컨도 나오고. 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그게 되게 저한테는 나름 동기 자극이 됐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 저는 우반이었는데 되게 그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우반이야. 약간 이런 그 뽕에 취한 거야, 애가. 그렇게 근데 사람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보상에 좀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학습 동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소 중에 3가지가 되게 중요하대요. 첫 번째는 자율성. 네.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유능성.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그 자기 효능감. 네, 그거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 사람은 누구나 내가 이제 유능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좀 호기심을 갖고 배우기를 원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유능하다고 스스로 지각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학습 동기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관계성.
입니다. 그래서 주요 타인과 소통하고 의미 있고 단단한 연결망을 맺는 건데 이게 관계성이라고 해서 막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하고 잘 지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요 타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몇몇의 내가 좀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나갈 때. 그래서 이게 아마 더 어린 학습자들한테는 부모님의 영향이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 세 가지가 있으면 학습 동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자율성 지지적 환경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방임하고는 다르고 네, 자율적으로 지지해주는 환경. 그래서 주변의 주요 타인들이 되게 내 말에 경청해주고 좀 의사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그냥 일반 학교에서 받는 좀 주입식 교육과는 완전 반대되는 그치. 이제 쌍방향. 내용으로 가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충족이 돼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보름님은 그 교수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직도 이제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거를 좀 토대를 만들어 주신 우정님은 이런 분이 계신가요? 고등학교 한 분, 대학교 한 분이 떠오르긴 하는데 네. 고등학교 때는 되게 정치적으로도 편향된 지역이었고 되게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학습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일 수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좀 정치적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교조이시기도 했고 되게 오히려 편향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들이 되게 소중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중심을 잡으려면 네네네. 양극단을 같이 봐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동아리 활동을 저에게 초대를 해주셨고 그런 기질이 보였는지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같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읽었는데요. 그 소설에도 나와. 아 그래요? 그거 처음부터 같이 읽고 공산당 선언 처음 같이 그 소설 읽어봐야겠다. 진짜. 어머.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 그걸 시작으로 이런저런 그런 책들을 읽었던 게 저한테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제가 그 철학에서도 윤리학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윤리학 때문에 철학을 공부한 거기도 한데 그때 제가 여전히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 교수님이 항상 에세이 과제를 내실 때 가슴 뛰는 주제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가슴 뛰는 주제를 그 윤리학적으로 분석해봐라 이런 게 있었어서 그 당시에 이제 한창 뭐 좀 이슈들이 많았어요. N번방이랑 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뭐 이런 제가 관심 있는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들 때 그런 에세이를 쓰면서 좀 학문적으로 그 마음을 풀어갔던 그 기억이 저한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살풀이네 살풀이. 네 정말 좋았어요. 그거 덕분에 제가 그때 좀 정신적으로 건강했지 않았나 비교적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월은 누가 있어요? 저는 진짜 예전에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지금은 막 강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저를 생각해 보면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극단으로 소심했고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발표도 당연히 못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불편한 거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절대 못하는 애였어요. 성격이 변했구나. 네,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딱 캐치를 해서 바꿔주신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성격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교과목 지도하시는 교과가 체육이었어요. 근데 체육도 제가 너무 이제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막 뭐 같이 막 어울리면서 운동하고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셨는지 너무 제 학교 가기가 제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저한테만 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발표를. 그러니까 거의 1번 타자처럼 약간 한번 해보라고 하고 뭐 학부모 공개 교육 이럴 때도 무조건 이제 시키시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막 진짜 학교 다니기 싫다 정도로 그게 너무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 이후로 완전 바뀌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뭐 괜찮구나 그런 안정감들이 조금 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스파르타네. 외적 그러니까, 동기. 네, 이거는 외적 동기였어요. 네, 내 안에서 뭔가 내가 바뀌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선생님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바꾸게 해주신 분이니까. 저 그 영향을 많이 준 선생님은 아니지만 되게 네. 기억에 나는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기는 한데 네네. 고등학교 때 시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시인. 네, 국어 네. 선생님이 시인이셨어요. 실제로 현직 시인. 음. 그래서 되게 재밌는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막 이를테면 시를 가지고 연극을 진행해야 되는 내가 배우가 되어서 연극을 진행해야 되는 수업이 있었고 실험적인 걸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그때 그 빡빡한 학교에서 그게 엄청 힐링이었고 되게 숨쉴 구석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막 그때 벚꽃 교정에 되게 벚꽃이 만개했었는데 막 벚꽃이 만개하면 꼭 거기를 걷게 하는 수업을 했었고 관찰하는 수업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숨쉴 구석이지 않았나. 여기 억셉티드에 나오는 수업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학생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만드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육자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험적인 거를 본인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하잖아요. 저는 명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 거 하는 학교가 어딨어. 맞아요. 그리고 점점 성인이 될수록 그 경험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한지에 따라서 생각도 당연히 달라지고 어떤 걸 보는 관점들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억셉티드의 진짜 수업 방식이 정말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수업 방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뭔가 학습자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맞아요.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고 저는 비슷한 의미로 우리나라 대안학교들도 약간 그런 걸 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인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고은영님 청춘선거 주인공이었던 그분이 지금 제주도에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전화 연결 한 번 해. 진짜 어머나. 신술목? 네, 거길 거예요 아마. 제 같이 하는 분이 제 다른 지인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책 보내줬거든. 어머나. 근데 은영이 만드는 학교라면 충분히 그런 정말 대안의 방식의 다른 학교가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 일반적인 학교는 아니고 어쨌든 그 지역살이 제주라는 지역이 이렇게 지역살이를 많이 시도를 하지만 어려운 되게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니까 지역살이를 위한 학교인 걸로 알고 있긴 해요. 너무 좋네요. 그런 학교들. 그래서 억셉티드 보면서 고은영이 만든 학교인데 생각났어요.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억셉티드 어떻게 보면 그냥 웃고 좀 넘어갈 수 있는 영화로 좀 약간 딥하게 저희가 토크를 나눠보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요즘 어쨌든 배우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마무리로 학교와 관련된 영화 하면 너무 뻔할 것 같아서 제가 의도한 것처럼 두 분의 상황이나 내가 요즘 자주 하는 생각 이런 것과 관련된 영화 뭐 하나 정도씩만 추천을 좀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처음에 원래 하려고 담아뒀던 영화인데 와일드. 지금 책도 소설책도 다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리즈 위더스푼이 주인공이고 정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인가요? 그거랑 비슷한 정말 4,000km가 넘는 곳을 계속 순례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과업이나 과거를 청산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고통스럽게 시작을 하는데 소설도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걸어서 발톱이 빠진 거야. 근데 그 발톱을 비명을 지르면서 빼내면서 시작해요, 영화가. 근데 그게 묘하게 있잖아요. 내 그런 과거에 뭐 어떤 것들을 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 영화가. 그리고 그걸 이제 걸어가면서 내가 가진 짐들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무거우면 못 걸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또 배우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랑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뜻 못하는 게 걷기잖아요. 근데 걷기를 제가 이렇게 막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걷기 인문학이랑 비슷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영화이자 제가 지금 되게 제 마음과 닮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와일드. 너무 좋은데요. 와일드라는 영화. 네. 우정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요새 운동에 좀 미쳐 있는데 근데 이 미쳐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운동을 그냥 즐긴다를 넘어서 사실 아까 이야기해준 것처럼 되게 슬프기도 하거든요. 뭐가 잘 안 되고 속상하고 그래서 운동 때문에 또 기쁘고 슬픈 맛들을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릴 때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제 와서 이 난리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나는 운동하지 않는 어린이로 자랐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생각나는 한 지점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제가 부모님이 보내서 댄스 스포츠 반에 갔었어요. 그런 방과 후 놀토였던 것 같아요. 놀토 하는 날 그때 있었지. 네, 방과 후 수업을 갔는데 근데 그때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키가 맞는 짝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짝꿍 없으니까 잘 재미없고 그냥 그래서 그만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짝꿍이 있어가지고 좀 재미를 붙이고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 있는 것에 조금 더 흥미를 붙였더라면 지금은 좀 다른 어른으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맥락에서 댐버걸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그래서 듣보에서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를 벗어났지만 또 학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 뭐 그때도 이야기했겠지만 이제 지역의 이야기랑 같이 풀어내는 연출들이 참 좋기도 했지만 그냥 이야기 그 자체가 되게 가슴 뛰는 맞아. 영화였던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춤도 약간 명상이에요. 그 동적인 명상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는데 거기서 약간 뭐가 탁 끊기면서 이렇게 트랜스 상태가 되는 게 명상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두 분이 또 얘기해 주신 템볼걸즈는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방송을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와일드는 나중에 언젠가 한번, 네, 언젠가 보름님이 또 때가 될 때. 네, 때가 될 때 큐레이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서 좀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어떤 영화가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주는 최근에 재개봉했던 영화이자 독일의 아주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작품인 타인의 삶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타인의 삶으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